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현행 0.25%에서 0.5%로 동결했습니다. 성명서에는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이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라는 표현이 삭제되면서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3월 잠정 주택 매매가 1.4% 증가하면서 2달 연속 늘어 10개월 만에 최대치로 증가했습니다. 예상보다는 3배 가까이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페이스북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2% 급증한 5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주당 52센트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달러 약세 영향으로 1250달러를 돌파하면서 일주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6월 금리 인상에 관한 단서를 내놓지 않으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가증시와이드의 박진영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FOMC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금리 동결이 나타났는데요. 6월 인상에 대한 힌트는 확실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동안 관망세 보이면서 지지부진했던 해외 증시 어제는 미국의 금리 동결 소식에 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는 또 유가까지 급등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먼저 보시죠. 자, 뉴욕 증시 간밤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8%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16% 상승했습니다. 나스닥만 홀로 0.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FOMC 회의 성명서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나아지고 있지만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반면 나스닥은 실적 부진을 발표했던 애플이 급락하면서 따라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39%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영국 증시 0.56%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0.58%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에너지주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들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가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어제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WTI가 다시금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2.9% 오르면서 45달러 선으로 올라섰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3.5% 오르면서 47달러 선으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중에는 이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요. 다시금 미국의 금리 동결 소식이 나타나면서 유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0.37% 내렸고요. 홍콩 항생 지수 0.2% 하락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0.3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글로벌 정책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났는데요. 그 가운데 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 우려감이 조금 더 나타났었고, 일본에서는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전반적으로 경계감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0.2% 하락하면서 2015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살짝 이탈했습니다. 0.3% 내리면서 699.52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지만 기관이 매도하면서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한국전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실적 호전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실적 쇼크를 기록했던 현대차가 하락하면서 자동차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2원 70전 내리면서 1148원 3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굵직한 이벤트가 하나 끝났습니다. 이제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동결 소식이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석 소장의 마켓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새벽 2시 때로는 새벽 3시에 FOMC 회의가 어떻게 끝났는지 많은 좀 관심이 있으셨는데요. 결론은 시청자 여러분께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369 12월 즉 매 분기의 마지막 달에는 제닛 앨런 의장이 나와서 기자회견 하지만 4월 달이기 때문에 기자회견 안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닛 앨런의 의장의 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명서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서 FOMC 회의 어떤 의사록에 있어 상당히 좀 뉘앙스가 좀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금리를 올린다, 그리고 금리를 내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올린다, 점진적으로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오늘은 FOMC 회의의 회의록의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미국의 고민 중에 하나가 즉 물가 상승률이 2%로 회귀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 FOMC 회의에 즉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의록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을 좀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전 세계 많은 전략가들, 애널리스트들이 FOMC 회의에 대한 프레스를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잠시 보시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pril 27이죠. 오늘 오전 시간에 중부 시간으로 새벽 2시에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결론은 아시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메인테인이라고 그러죠. 통상 한국적인 단어는 유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단정적인 단어를 쓰기를 좋아하시 한국군 입장에서는 금리 동결이라는 표현을 메인테넌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페더럴 레이트, 즉 기준금리 레이트를 현재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는 코멘트가 있고요. 레이트의 범위는 4분의 1, 즉 4분의 1이면 0.25%, 그리고 2분의 1, 0.5%, 즉 0.25에서 0.5% 내에 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이런 모니터리 정책을 유지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FOMC 회의 기본 키워드는 노동시장이거든요. 노동시장이 향상되고 있고, 그리고 향상될 예정을 위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그리고 리턴 투 2%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2%로 통상 리턴이라는 표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FOMC는 물가 상승률 2%를 가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전 패러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FOMC 회의 기본적 커뮤니티에서는 좀 더 밀착해서 모니터링하겠다는 건데 뭘 모니터링하냐면 인플레이션의 지표, 그리고 글로벌 이코노믹 앤 파이낸셜 디벨롭먼트를 지금보다 더 밀착해서 보겠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중심이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이번에 금리 동결에 찬성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죠. 에스터 L 조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미팅에서도 금리를 지금이 아니라 올려라, 그런 즉 2분의 1에서 3분의 4%를 계속 올리는 것을 주장했다 이분은 이번에 반대했다 이런 표현을 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FOMC 회의에 대해서 금리는 동결했고요. 오늘 아침 시황에 나올 얘기가 이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표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즉 이 시간 이후에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결정이 될 이제는 뱅크 오브 재팬의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지 중요할 것인데,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했다는 것은 그만큼 뱅크 오브 재팬의 어떤 레이트도 지금보다 더 보수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4월이 지금 다 지나고 있는데요. 자, 환율 조작 의혹 관련돼 가지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정리될지가 4월 마감하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에 남아있는 마지막 리스크라고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선거철로 좀 들어가는 코멘트는 아닙니다만 선거에 대한 이슈를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국형 양적 완화를 추진하도록 힘쓰겠다 표현을 썼는데요. 자, 한국형 양적 완화 힘쓰겠다 어떤 표현인지 다시 한번 시장에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한국형 양적 완화 두 가지 관점인데요. 그러면 미국형 양적 완화가 있나 이런 표현을 쓸 텐데 양적 완화의 기본적인 개념은 즉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채권을 사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 유동성을 상당히 넓혀 놓는 부분인데요. 한국형 양적 완화는 틀립니다. 이것은 뭐 표현이 좀 다르지만 한국은행이 뭘 가지고 있죠? 발권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한국은행에 대한 이런 표현이 좀 폄하될지 몰라도 청와대 남대문 출장소라는 표현을 이제 쓸 겁니다. 즉 정부가 돈이 없으면 이제는 마이너스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시장에 뿌리는 이번 한국형 양적 완화의 키워드는 결국 ATM을 통해서 돈을 뿌리는데 그 카드가 누구 카드냐면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한국 국민의 카드이기 때문에 이 현금 서비스 나중에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이번 한국형 양적 완화가 되면 그 돈 어디 쓸 거냐면 산업은행이죠. 산업은행 상급제를 사서 조선 3사나 해운 이런 쪽이 지원해주고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의 LBO를 캐시를 발행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일반 어떤 타켓을 떼기 때문에 예상보다 양적 완화보다 한국형 양적 완화는 타켓이 그만큼 좀 좁다 이런 어떤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시장의 중심은 결국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양적 완화에 있어서는 즉 한국형 양적 완화에 있어서는 현재 여소야대 구간에서는 결국 반대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슈가 되지 않지만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한국형 양적 완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 은행이 두 가지가 있죠. 국책은행이라고 그래 되어 있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최근 들어서 조선 3사에 하도 많이 캐시를 부어가지고 이제 디폴트 위험이 나고 있습니다. 통상 중앙은행이 디폴트 나고 있다. 그리고 개별은행이 디폴트 나고 있다. 그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퍼가 하나 나왔는데요. 주요 부실 기업에 대한 산은 그리고 수은의 여신 현황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산업은행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수출입은행인데 지금 농담이지만 산업은행이 앞으로 구조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국책은행들 돈이 없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의 4조 그리고 수출입은행도 약 9조이기 때문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만 13조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조선사 그리고 해운사 합치면 어느덧 약 두 국책은행이 20억 이상이 이미 캐시가 좀 물렸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20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산업은행은 자본이 25조고요. 수출입은행은 11조이기 때문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앞으로는 자본을 증지할 정도로 한국적인 경기가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세를 좀 보면서 시장에 좀 리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 모습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최근 들어서 한진해운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가운데서 최근 며칠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진해운이 그리고 현대상선이 잘 되면 즉 용선료를 선사들과 잘 얘기해서 잘 되면은 풀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정 가리를 갑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도 최근 들어서 지난 4월 6일 이후에 상당히 좀 급등의 모습을 좀 가고 있고요. 또한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 4월 26일 어떻게 보면 어제 그제 쇼크가 있었지만 장중한 때 고가의 모습을 갔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고요. 이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것이 어쩌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행태를 잠깐 볼까요? 주가에 대한 변동성도 크고 있지만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 6만 7천 여주를 좀 매수했고요. 현대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8만 여주, 이틀 전에는 16만 여주를 매수했습니다. 즉 지금부터는 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고하든지 스톱하든지 이 정부 당국자들이나 투자자들이 투기성으로 좀 변하고 있다 이런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중요한 것이 수출입은행 그리고 산업은행의 모든 자금이 모든 여신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은행은 예상보다 적다 하더라도 일반은행도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5월 6일 날 쉬어야 될지 안 쉬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입장이 정확하게 정리된 건 아닌데요. 자, 무엇보다도 5월 6일 날 쉬자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죠? 대한상의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소비 촉진과 그리고 내수 활성화에 그 도움을 주고자 5월 5일이 아니라 5월 6일도 연이어서 쉬자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상의가 이번에 5월 6일 날 임시 공휴일 할 때 그때 데이터가 뭐냐면 작년에 8월 15일, 즉 8월 14일 날 임시 공유를 했는데요. 그때 경제적인 효과가 1조 3천억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1조 3천억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소한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면 캐시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데이터 나왔죠. 데이터를 보면 엄격하게 심각하기 때문에 데이터 의미가 틀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이번 1분기 데이터 나왔죠. 1분기 데이터가 국내 GDP 총생산이 1분기가 0.4% 나왔고요. 눈에 띄는 것들이
통상 2014년 2월이 어떤 일이 있었죠?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분기가 메르스가 있었고요. 2014년 2분기에 어떤 민간 소비가 0.3%, 그리고 이번 1분기도 0.3%이기 때문에 세월호와 똑같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과 차이가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수출이 1.1%, 그리고 수입이 0.8%로 예상보다 좋아졌는데 지금 어떨까요? 엄청 까먹었습니다. 즉 수출과 수입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내수를 위해서 이번에 5월 6일에 쉰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셀러네임 입장에서는 5월 6일에 쉬면 좋습니다만 이번이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즉 공공기관 즉 공무원들은 쉬는 것이 맞는데요. 일반 개인들,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는 안 쉬어. 그러면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휴업수당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과연 바라봐야 될 것이 내수주 가운데서 여행주를 바라봐야 될 것은 즉 한국 사람들이 제주도를 가는 그 아웃바운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 한국에 옵니다. 4월만 5월 초까지 뭐가 있었죠? 노동절이 있었죠. 그리고 일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5월 초까지 또 골드니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한국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요코 그리고 일본 사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관련 종목들을 말씀 좀 드려봐야 되겠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플랫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하나투어, 모드투어 또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호텔 신라가 상대적인 급등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전 관련돼서 하나 갤러리아 타임홀드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에서 GK, 파라다이스 또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오면 꼭 이 쿠쿠전자 밥솥을 사고 호텔에 놓고 간다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쿠쿠전자와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제로투세븐 마지막으로 한국화재품 등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FMC 회의에 대해서 금리는 동결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니 옐렌의 의장 입보다는 성명서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5월 6일날 쉬지만 이것이 소비 촉진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석 소장의 마켓 엑스파일 시간이었습니다. 김선윤의 시황순소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이에 글로벌 증시가 애플 하락으로 나스닥이 하락한 것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는데, 다소 좀, 6월 금리 인상 판단에 대해서 우선 좀 긍정적인 그런 좀 시퀀스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영향을 소폭 좀 받은 것 같기는 한데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해 좀 걱정을 할 시즌이지, 5월 중순까지는 좀 아무런 문제 없이, 지수가 이제 좀 상승 랠리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의 MSCI 지수, 중국 A지수의 편입에 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6월 초, 5월 말 이때쯤부터 해서 좀 외인들의 매도 자금이 나갈 수 있는, 하지만 좀 미리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5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는 외인들이 좀 빠져나갈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 있어서는 우선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뉴욕 증시도 혼조세 마감한 걸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분위기를 잘 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애플이 1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6%대 급락이 나왔었고,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가 밀려 내려가면서 1%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아니어들까 오늘 이제 새벽에 애플 지금 6%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인데, 장 끝나고 또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엄청나게 좀 좋은 실적을 좀 발표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페이스북이 1분기 매출이 54억 8천만 달러로 해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급증을 했고요. 이게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예상치 자체를 그냥 말도 안 되게 넘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하드웨어가 지고 소프트웨어가 뜬다라고 하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드디어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급락이 지수가 나왔었고, 애플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이미 미리 좀 예견됐던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어제 시장에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장 마감까지 밀리면서 3.8%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봉으로 보면은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 밀린 게 아니라 이 그림이 아니라 그냥 시작부터 해가지고 계속 하락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끝까지 장 막판까지 하락 흐름이 나왔다는 게 좋지 않은 모습이고 LG누텍도 그 영향받고서 같이 조금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LG전자도 좀 같이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죠. 근데 이게 애플 관련주들이 우선 당분간의 이 실적 추이 자체가 앞으로 좀 좋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하나 보면은 애플에서 또 그 OLED 쪽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것도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 LG 쪽으로 안 가고 삼성 쪽으로 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 LG 디스플레이 주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네, 상당히 불안합니다. 차트 흐름으로도 답이 나와 있죠. 요 구간대에서 그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었는데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지금 꺾이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최악인 경우 1차적으로 24,000원 라인은 지켜야겠지만 만약 깰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LG전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게 지금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아주 그냥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차트 흐름인데요. 이노텍이 이 자리를 또 지키지 못한다라 또 77,000원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심리적인 또 흐름 저항선 깨져버리는 자리죠. 역시나 급락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이래저래 굉장히 좀 불편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포인트 보시고 페이스북이 그 모바일 광고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린 서프라이즈를 좀 보였는데 페이스북이 살아난다라 소프트웨어 이쪽 관련해서 살아난다라 트위터도 뭐 살아나고 이쪽 관련이 다 좋아질까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게 네이버 같은 경우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지만은 분봉으로 돌려보자면은 밀리다가도 올려치는 모습이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이게 흐름이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앞으로 시장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점차적으로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 추이를 이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나쁘진 않을 겁니다. 좀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분히 시장 보셔야 되고요. 큰 흐름은 나오지 않겠지만 큰 흐름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긍정적인 상승, 강보합권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차분히 시장 보시고 오늘 시장의 주가가 급등한다고 해서 빠르게 정리할 필요는 전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고 5월 중순까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애플의 어닝 쇼크 그리고 페이스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우리 국내 증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주가도 엇갈릴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외 이슈 알아보는 이슈 리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FOMC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예상대로 연준은 미국의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6월 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힌트는 주지 않았지만 경기 개선에 대한 인식은 나타났는데요. 자, FOMC 회의 리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 전략 자세히 체크해 보고요. 자, 그리고 국내외에서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충격적인 실적을 내놨습니다. 13년 만에 마이너스 실적을 내놓았고 특히 중국 쪽의 판매가 대폭 줄었다고 하는데요. 자, 애플의 어닝 쇼크에 우리 기업들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애플 부품 관련주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리더는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간밤에 끝난 FOMC 회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이 되기는 했는데요. 이제는 6월 금리 인상이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일단은 FOMC 성명서 리뷰에 더해서 향후 금리 전망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자분들 오늘 눈 뜨시자마자 가장 궁금했던 것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FOMC 회의 결과, FRB의 FOMC 회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으로 예상한 바와 같이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FOMC 회의 결과를 놓고 한마디로 말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는 밸런스라는 영어 단어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밸런스라는 게 균형이라는 얘기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어떤 기업들의 실적 악화,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것보다는 불확실성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의도, 이 FOMC 회의도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균형을 맞춘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다는 점입니다. 이 밸런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만 주식시장, 이 경제 분야에서 이 밸런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리스크를 판단할 때 우리가 이제 리스크가 이제 위험이죠. 위험이 예상치보다 나쁘게 났을 때는 하방 리스크 이렇게 표현하고요. 리스크가 예상치보다 좋게 긍정적으로 났을 때는 상방 리스크,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 많은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는 모습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를 밸런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번에 FOMC 회의 결과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리가 결국 동결됐죠. 0.25%에서 0.5% 기존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향후 미국 금리 인상의 여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이 이 FOMC 회의가 4월 FOMC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는 6월 달에는 인상할 가능성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4월 FOMC 회의에서 6월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6월 인상 가능성도 약화된 것이 아니냐 하는 시장의 반응으로 오히려 시장은 미국 시장도 물론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상승하고 나스닥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장 초반 약세에서 장 중반 이후 종가로 강하게 돌아서는 전약 후 강의 모습으로 마감됐다는데 가장 크지 않았나 영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다우는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시장이 약한 이유는요. 잠시 후 두 번째 이슈에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애플이 실적이 악화가 됐죠.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또 원유 재고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전강 후약의 모습으로 다우는 상승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특히 이번 FOMC에서도 물가 상승 지표와 글로벌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코멘트를 내줌으로써 FOMC가 적극적인 금리 인상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여전히 비둘기파적인 그런 코멘트를 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 화요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금주는 큰 이슈가 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미국 이슈는 끝났습니다. 이제 중국 이슈와 일본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달 말일 날 30일 날 중국에서 결산 실적 마감을 하죠. 그리고 28일 날 오늘입니다. 오늘 장마감 이후에 미국에서 중앙은행 금융정책위원회 코멘트가 또 나옵니다. 과연 일본이 어떤 양적 완화를 실시하느냐 이 여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모습은 전 세계 시장의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4월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오히려 기존의 상승 마인드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4월 FOMC 회의가 마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국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인상하겠다라는 코멘트를 하지 않은 것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한 모양인데요. 향후 시장 역시 긍정적인 모습 보일 거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애플의 순이익이 22% 감소했다고 하고요. 아이폰 판매량 같은 경우 아이폰 출시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이사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나스닥도 하락을 같이 했는데요. 애플 이제는 성장 신화가 좀 끝날지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애플의 어닝 쇼크가 이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LG전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국내 애플 부품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같이 짚어주시죠. 참 이 애플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증시나 경제계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위치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1위 종목인 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즉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IT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미국 애플입니다. 규모 면에서는 차이가 나질 않죠. 근데 그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이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IT 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애플의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꾸준히 유지하는 성장세가 13년 만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1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더욱더 불안한 것은 지난주 금주 초에 그
이 IT 기업의 대명사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그죠? 구글의 지주사죠. 이 알파벳이 실적 부진을 발표했어요. 여기에다가 애플마저 실적 부진이 나타남으로써 미국 경제도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 기술주의 동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IT 부실은, 동반 부실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애플의 실적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안 좋았냐면요, 2분기 순이익이 105억 2천만 불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2분기라고 하시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1분기죠. 1, 2, 3월 1분기죠. 근데 미국은요, 10월부터 1분기입니다. 10월, 11월, 12월이 1분기예요. 그러니까 1, 2, 3월 2분기입니다. 그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분기 순이익이 105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2.5%나 급감한 수치고요. 순이익은 1억 9천만 불에 불과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상치 2불에 못 미치는, 하회되는 그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 애플은 아이폰의 신화를 창조했죠. 이 아이폰의 판매량이 5,119만 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가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것은 2007년도 애플에서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최저의 기록을 갱신했다는 겁니다. 신기록은 냈는데 안 좋은 쪽으로 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 아이폰을 대표로 하는 애플의 실적 악화가, 그렇죠, 증시에 커다란 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전반적인 FOMC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다우는 상승한 반면 나스닥 시장이 하락한 절대적인 이유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는 나쁘다 하더라도 내일은 개선될 것이야 하면은 증시는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이미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조금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2분기 가이던스로 보면요, 매출이 420억 불, 영업이익이 96억 불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역시 전문가들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플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로 본다면 9월,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되는 3, 4분기가 시작되는 9월이 돼야지만 개선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9월 달에 아이폰 7이 발표가 되거든요. 출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7이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9월까지는 다소 소광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분기 실적 악화도, 그렇죠,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 3분기가 되면은, 3분기, 4분기가 되면은 좀 나아질 가능성은 그나마 있다 하는데 일말의 위안감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애플 관련주, 아이폰 관련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국내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좋다 이거예요. 애플이 그렇게 됐으면 국내 시장 영향이 더 중요하죠. 국내 시장 애플 관련주, 아이폰 관련주를 보면요,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SK 코오롱 PI, 인터플렉스, 슈피겐 코리아, 이런 종목군들이 애플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들 종목군들이 국내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애플, 스마트폰의 선두자인 애플의 실적 악화가 과연 그럼 국내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냐가 또 관건이죠. 삼성전자와 LG전자로도 그 영향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큰 관심이고 문의점일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는 또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오히려 반사이익을 국내 업체들이 이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 이 애플의 2분기의 실적 악화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정점 찍고서 내려가는 그런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9월달이 되면은 다소 회복될 조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미비하다. 오히려 국내 시장은 상대적 반사이익의 기대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최근 삼성은 삼성에 이번에 출시됐던 스마트폰 7이죠. 그것은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LG전자에서도 G5죠. 이것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상대적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 관련주들도 한번 관심을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애플의 영향은 국내 시장에는 제한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애플의 실적이 3분기나 4분기에는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열어주시면서 애플 부품주 당장에는 충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LG전자, 삼성전자 계속해서 상대적 수혜가 가능한 만큼 부품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자 조언 주신다면요. 네. 투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금주가 분기점 구간이다 하는 말씀드렸고 이 분기점은 어떤 단기적인 하루 이틀 시각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오히려 올 상반기까지 이번 주의 흐름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단 FOMC 미국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 시장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비중을 저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점 구간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 상승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물론 오늘 오후에 마감되는 일본의 BOJ에서의 금융정책 발표 영향 그리고 이달 말일 30일 날 있을 중국의 실적 발표가 어떤 영향을 보여주냐 이렇게 이게 관건입니다만 그러나 최악의 상황만 면한다면 이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을 지속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럼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종목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철강, 건설, 은행, 증권, 그룹 지주사 그리고 캐피탈 관련주에 여전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PBR 주보다는 저는 PEG주에 더 관심을 갖자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순이익 성장 비율에 초점을 맞춘 그러니까 수익성과 성장성을 같이 겸비한 주식들의 포커스를 맞추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주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미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과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PEG 관련주에 보면요. 은행주, 가스공사, 그리고 포스코, 현대제트 같은 철강주들이 다수 포함되고 있고요. 쇼핑주의 대명사 롯데쇼핑, 그리고 증권주 이런 종목군들이 그 관련주에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긍정적인 시장 전망 역시나 주셨습니다. 매수 마인드 가져가자라고 해주시면서 매수 가능주 짚어주셨고요. PEG 관련주 그러니까 주가 순이익이 성장한 종목들 조금 더 관심 갖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급 진단 통해서 종목 전략 알아보는 수급 리더 시간입니다. 먼저 전일장 매매 동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이 1,824억 원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2,579억 원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776억 원 매수를 했고요. 자, 코스닥 매매 동향도 보신다면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378억 원 매수했고 기관은 117억 원 매도, 외국인은 48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산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입니다. 여전히 저가 메리트 이슈가 있었던 SK 하이닉스 외국인이 많이 담았고요. LG 생활건강과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과 신한지주까지 많이 담았습니다. 자, 기관도 호텔신라를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GKL과 신세계까지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제는 코스닥 쇼핑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컴투스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뉴트리바이오텍과 SFA, 톱텍과 동아엘텍까지 많이 담았습니다. 기관도 톱텍을 많이 샀고요. SFA, 파라다이스, 네오팜과 뉴까지 많은 물량을 담았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한 종목 호텔신라가 눈에 띕니다. 이 종목도 정말 낙폭이 그동안 많이 컸는데요. 바닥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제는 바닥 탈출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실적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면세점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주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전일 말씀하셨듯이 기관 및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수가 나타났는데요.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이 8,741억 원, 영업이익은 218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23% 정도 낮은 수치인데 이는 메르스 여파 이후에 아직까지 면세 사업 수익성이 충분히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천공항 내 신규 점포의 초기 가동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다양한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 2016년은
인천공항 3기 사업 본격화와 그리고 HTC 신라 면세점 개점 그리고 싱가포르 창의 공항점 정상화 그리고 디패스와의 어떤 협업 본격화 등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맞이한 해외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회복 기로에 있는 인바운드 시장 환경에서 인천공항 제3기 영업 본격화 영향이 겹치면서 실적 정상화가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기조 효과와 그리고 근원의 원가율 개선 가속화로 인해서 실적 모멘텀이 이례적인 모습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미 우려만 반영된 주가인데요. 다수의 펀더멘털 개선 요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만이 반영된 주가가 결국은 하반기 이후에는 상승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게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온 SFA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어제 급등했는데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나요? 네, 전일 기관 및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기관은 특히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나타났는데요. 플렉서블 OLED의 빅사이클의 소유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의 갤럭시 S7 엣지 판매가 기대치를 뛰어넘고 있는데 중국 화웨이뿐만 아니라 비보, 그다음에 오포 등 중국 로컬 스마트폰 업체들도 플렉서블 OLED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애플도 플렉서블 OLED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플렉서블 OLED 스마트폰 수요는 2015년 3,500만 대, 그리고 16년에는 8천만 대, 그리고 2017년에는 1억 8천만 대로 폭발적 성장을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5년 동안 글로벌 플렉서블 OLED 투자 금액은 약 25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플렉서블 OLED 물류 장비 최대 공급사인 SFA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월 29일과 3월 31일 지난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각각 1,535억 원과 1,039억 원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수주했다고 동사는 공시를 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플렉서블 OLED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BOE는 2017년 8세대 그리고 2018년 10세대 LCD 투자를 하고 있어 LCD 물류 장비 수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타이어 회사와 온라인 쇼핑 업체로부터의 일반 물류 수주도 증가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비 6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 전략은 유효합니다. 최근 수주 공시 이후에 주가가 박스권 횡보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현재 OLED 산업의 발전 단계가 2009년도 LED 산업의 단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OLED 장비 종목은 중장기 관점에서 역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네, SFA 폭발적인 실적 증가가 기대가 되는 만큼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FOMC 회의 이후 시장 흐름 오늘 함께한 전문가들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기장 전후 전략은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